클래스를 듣지 않으셔도.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7월 달에 17회 의사 예비 시험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좀 한번 그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의사 예비 시험에 17년간까지는 볼 필요 없고 최근 10년, 한 7, 8년간 합격률이 추이가 어떻게 됐을까? 이걸 먼저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뭐라고 해야 될까? 2014년부터 금년 7월까지 진행됐던 의사 예비 시험 합격률 추이를 보면은 2013년도에 33%, 그러다가 2014년에 16.6%, 39%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은 이거예요. 30%대를 유지하고 있었다가 이거 뭐지?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합격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2022년 7월 달 의사 예비 시험 18회나 아니면 19, 20, 21회 합격률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냥 들쑥날쑥한 것일까? 아니면은 이게 합격률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30%대까지 2018년도까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2019년부터 떨어졌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2013년부터 2015, 16년 정도까지는 해외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해외 의사 라이센스를 취득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의사 시험을 봤던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30명, 20명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몇 명만 합격해도 당연하게 합격률은 팍팍 올라가죠. 팍팍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2017, 18년 이후부터 해외 의대 졸업하고 라이센스 취득해서 한국 의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셨어요. 급속히. 왜 그러겠어요?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 해외 의대로 유학을 워낙 많이 가시다 보니까 급속히 응시자 수는 늘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합격률들은 뭐 유지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비율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2019년 이후부터 변화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OECD 국가 전체적으로 의사가 부족하죠. 한국도 부족하긴 한데 어, 해외 약사 예비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정부에서 알려주면 안 될 텐데 한국의사협회라든가 아니면은 한국에 있는 의대 교수들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런 부분들 쪽에서 그 해외 의사들의 무분별한 난입을 막겠다 해가지고 시험을 계속 높이기 시작했어요.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의사들이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예비 시험을 접하시게 되면 합격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예전처럼 독학으로, 예전처럼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국가고시 자료 하나만 갖고 정독하고 계속 외우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합격률이 지금 비공식적으로 2021년 7월 달에 19.7% 나왔잖아요. 내년에 19.7%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더 많습니다,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 7월 예비 시험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독학으로 하셔도 되는데 여러 가지 전략적인 어떤 선택도 필요하고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셔야 된다. 요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 이번에 2021년 7월에 의사 예비 시험 필기입니다. 국가별 합격률을 보면은 여기 총 합격자 수 17명입니다. 응시자가 86명 중에서 17명 합격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태리, 파라과이, 카자흐스탄, 르완다, 체코 뭐 물론 한 명 응시해서 한 명 합격했다고 100%뭐 이건 좀 의미는 없는 거긴 한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제 이 국가별 합격률을 보면서 지금 내가 졸업했거나 내가 지금 재학 중인 학교에 국가가 여기 있네. 근데 이렇게 돼 있네라는 것들이 지금 내년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절대적인 어떤 뭐라고 기준이 되거나 그러진 전혀 않겠죠. 왜냐하면은 여기에서도 뭐 예를 들면 파라과이 2명 응시해서 2명 합격했는데 그 2명이 희한하게 공부를 잘하신 분일 수도 있고
파라과이에 가면은 무조건 다 합격이 잘 된다는 절대 아니겠죠. 여기 미국,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4명 25%, 33%밖에 안 되는데 본인의 입장하고 이걸 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고,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여기 2021년 의사 예비시험 필기에 대해서 성적 분포도인데요. 여기 51점부터 100점 있고 101점부터 120점, 150점까지 있어요. 합격자입니다. 이게 결국은 합격률이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예비시험은 200문제 중에서 120개 커트라인을 넘어야 된다. 아시죠? 이거는?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 120점 여기서부터 이 흰색 부분이 합격자 수예요. 근데 51점부터 100점까지 여기 있는 분들이 보시면은 36명이고 그다음에 101점에서 120점 거의 합격 수준에 가까웠는데 아깝게 떨어지신 분이 35명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51, 100점 미만은 사실 많이 공부가 좀 부족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데 이 101점에서 120점 사이는 10문제에서 20문제, 15문제 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노란색 구간에 있는 분들이 이 위의 구간만큼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이번 시험에도 아깝게 떨어지신 분, 몇 문제 차이로 몇몇 개로 떨어지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35명이라는 숫자가 과연 이번에 처음 시험 보는 분들일까? 아니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떨어지신 분들도 있을까?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이 35명이 그래, 오케이, 내가 제대로 다시 한번 공부할래. 나 이제 느낌 잡았어. 내년에는 몇 문제만 더 맞추면 돼. 라고 해가지고 이 35명 중에 내년에 몇 명이나 합격할까? 지금 이 정도, 나 110점이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당연히 조금만 더 공부하면 120점 넘을 수 있어.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국시원을 통해서 자료를 어렵게 안 주려는 건 어렵게 구했는데 35명 중에서 약 30% 정도가 작년에 예시에도 불합격하신 분들이에요. 재수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작년에 떨어지신 분이 이번에도 떨어지셨는데 작년에 떨어지신 분의 성적이 이 노란색 구간에 계신 분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근데 이번에도 또 노란색 구간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그게 과연 어떤 의미를 나타낼까를 봐야 돼요. 계속 떨어지시는 분들은 계속 특정 어떤 이슈로 인해서 떨어지는데 내가 왜 떨어졌나를 잘 정말 분석해야 되지. 안 그러면 내년에 또 떨어집니다. 이게 시험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점점 점수가 올라가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시험은 변화되기도 하지만 아시다시피 임상의학, 기초의학 그 많은 과목의 그 내용을 완벽하게 공부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정말 뭐가 나올지를 알고 그다음에 뭘 준비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전략적으로 공부하죠. 우리 200문제 중에서 200점 만점에 200점 다 만점 받아야 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120개만 넘으면 되는데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를 본인이 파악하셔야 된다. 여기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솔직히 좀 안타깝지만 금년 시험에 떨어지신 분들도 들어오신 분들 계세요. 지금 제가 아시는 분들도. 작년 시험 떨어지신 분도 계세요. 제가 몇몇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 절대 너무 안타까운 거지. 정말 119점을 떨어지신 분도 계시거든요. 딱 한 문제 차이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랬을 내년에는 똑같이 공부하면 120점 된다. 이거는 정말 몰라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왜? 변화될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공부를 하시고 대비하시고 지금 시간 있을 때 빨리 분석하셔야 됩니다. 스스로가. 내가 왜 떨어졌을까? 떨어지신 분들은. 그러면 내가 뭐가 부족할까? 분석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냥 필기 시험 보고 7월 초에 합격하시면 2주 후에 약 2주 후에 실기 시험 보는데 실기 시험은 의사 예비 시험 실기는 CBT만 있다. 오스키는 국시에 나온다. 그래서 근데 실기 시험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사 예비 시험 실기 시험 합격률은 70%가 넘습니다. 매년. 그래서 실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거의 7, 80%가 합격을 오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는 필기예요. 그래서 국시 생각하지 마시고 필기 시험만 어떻게 합격할까 그거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이제 이번 17회
86명 응시에서 17명 합격했고 19.7%였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감소하고 있다. 내년에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 왜? 의사협회에서 의대 교수들이 문제를 점점 일부러 골탕 먹이는 문제 많이 나오고 기초의학으로 싹 포장을 합니다. 요즘에 점점. 기초의학이 워낙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떨어뜨리기 위해서 기초의학으로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 기초의학이 너무너무 이제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아까 보셨던 표하고 비슷하죠. C그룹. C그룹에 계신 분들이 재수생, 삼수생도 많은데 이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분들인데 이렇게 많습니다. C.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A나 B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공부를 안 하셔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C그룹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D그룹은 더 안타깝겠죠. 두세 문제로 떨어졌으니까 이제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아시는 부분들일 거예요. 예비 시험은 1, 2, 3교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1교시와 2교시에 임상의학이 거의 대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3교시에 기초의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교시 과목별로 특성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3교시에서 대부분이 망치고 있다. 2021년 17회 예비시험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초의학 3교시에서 페일해서 불합격이 된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임상의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시험 문제의 출제 양은 국시하고 비슷합니다. 산과 부인과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1, 2교시에. 그다음에 예방, 순환, 호흡 쪽. 그리고 소화기, 소아과, 내과 쪽이 그 다음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정신과나 이제 마이너 쪽 과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1, 2교시에서 이 산과, 부인과, 예방 이 세 가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틀리기가 워낙 쉽습니다. 나 산과부인과, 산부인과 쪽하고 산부인과는 자신 있는데, 내과 자신 있는데, 이게 또 한국의 그 예비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은 또 틀려요.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기초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아실 거예요. 해부 조직이 원래 제일 중요한데,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번 17회 시험에 생리학이 거의 포장이 돼 있다는 거, 완전히 완벽하게 생리학이 대부분이 나와서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뚝뚝 떨어졌다는 거, 해부 조직보다 생리가 더 많이 나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조직생화학 쪽이 나왔고, 양리학, 유전, 그리고 이제 병리학, 미생물,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없어. 뭐 이제 정신과나 마이너, 병리, 위생 이런 거는 포기하셔도 한두 문제, 두세 문제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면 그렇지만은 여기서 1, 2번, 임상이 1, 2번, 기초의 1, 2번은 완벽하게 맞추고 가야 됩니다. 그래도 120개 넘을 수 있을까? 이걸 보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생화학이 수가 많지 않다고 생화학을 게을리하면 절대 안 된다. 왜? 이번 17회 시험에 생리가 이렇게 완전히 포장이 돼가지고 나올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16회 때도 좀 그랬는데 17회 때는 더 많이 나왔고 그런데 18회 때 역시 생리학이 많이 나올까? 생화학이 많이 나올까? 이건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1, 2번 여기 임상 1, 2번은 꼭 마스터하고 가야 됩니다. 거의 A부터 Z까지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회 1교시 과목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인과 산부인과가 거의 30%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 소아, 정신 뭐 이런 과목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1교시에서 이제 이 과목들이 주로 나올 거고 내년에도 과목의 어떤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산부인과가 가장 많은 비율이고 그다음에 이제 산부인과 문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특징이 있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산부인과가 순수하게 국가고시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산부인과가 임상의학 연관된 내용으로만 나오는데 예비 시험의 특성이 있습니다.
산부인과 문제에 기초의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난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과나 부인과 문제에 예를 들면 생리학이나 아니면 뭐 양리에 연관된 문제들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완벽한 임상 문제라고 하기도 좀 약간 애매한 형태로 좀 나오고 있다. 이번에 17회 때 그렇게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아과나 정신과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대표적인 형태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지는 않았습니다. 소아나 정신과 같은 경우에. 근데 산부인과가 이런 좀 까다로움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서 이제 산부인과나 이런 과목들 소아과나 이런 쪽에 좀 포함이 돼서 기초의학이 포함된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뭐 예를 들면 종양표지자 아니면 뭐 유전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섞여 나온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정확한 답을 맞출 수 있고 이게 예비 시험이 국가고시와 다른 거는 보기가 4개가 나온다고 하면 4개 중에 두세 개가 꼭 비슷한 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헛갈려서 2번일까 3번일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데 아까 문제수 보셨죠? 출제 시간, 시험 시간 대비해서 문제수 계산을 해보면 한 문제당 1분 조금 넘는 안에 1분 안에 풀어야 돼요. 시간상.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고민하면서 2번인가 3번인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그 학생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여기 그 의사분들께서 제일 좀 난감해 하시는 게 예방의학이에요. 예방의학은 매년 난감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예방의학의 내용들은 해외에서 배우셨던 거와 좀 틀리겠죠. 한국식 예방의학의 어떤 기준이나 조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계산에 대한 문제도 많고 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한국식에.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게을리하면 안 될 예방의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예방에서 보통 나오는 것들이 이제 뭐 환경이나 산업보건, 뭐 중독 관련된 거, 그제 그런 부분들이고 문제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뭐 어떤 증상이나 특징을 주고 어떤 물질이냐를 묻는다 아니면은 뭐 진단 방법을 묻는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실제로 많이 예비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학 관련된 부분도 공부를 하셔야죠. 뭐 바이러스나 연구 이름, 그다음에 가장 적합한 연구는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연습을 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 뭐 올해는 이제 뭐 비교 위험도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예방에 이제 역학 쪽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 계산 문제 부분까지 나왔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예방의학이 이제 많은 시험 보시는 분들을 속삭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KMLE, 퍼시픽, 동화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내용과 문제의 유형이 나올 때가 있어요. 몇 문제, 세네 문제, 네다섯 문제씩. 그때 곧바로 멘붕이 옵니다. 이건 처음 보는 건데.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야?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카톡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순수하게 답 맞추기가 아니라 해설을 보면서 응용력을 반드시 키워야 됩니다. 이거에 A, B, C까지 다 공부하셔야 된다. 응용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방의학 정말 중요하면서도 맞추기 산부인과보다 오히려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27회 때도 예방의학이 1교시에 주로 나오는데 2교시에도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1, 2교시 합쳐서 예방이 14문제 이상 나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200문제 중에서 14문제면 굉장히 큰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교시를 보게 되면은 2교시 이제 내과 위주로 과목들이 나옵니다.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그다음에 신장, 내분비, 기타 이렇게 나오는데 2교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로 이제 내과 형태로 나오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시험을 보신 분들이 2교시는 좀 무난하게 푸는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KMLE 관련된 책이나 이제 뭐 퍼시픽이나 동화 정도만 갖고도 어느 정도는 좀 맞춰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고 물론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고시와 다르게 응용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건 시중에 나와 있는 국가고시 관련된 퍼시픽이나 동화에 너무 믿지 말라. 그것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기 국가고시 내용에서 조금씩 자꾸 변경을 시켜서 나오거든요. 왜? 이거는 필터링하는 시험이니까. 이거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씩 변경을 시킵니다. 그래서 응용력이 부족하시고 그냥 국가고시에 나와 있는 자료만 공부하는 분들은 그 응용력의 문제로 인해서 조금만 바꿔도 틀립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왜 틀렸지? 분명히 이거 2번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예비시험 기출문제도 없고 이거 답을 출제하는데 뭐가 틀렸고 이걸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제 미스터리한 상태에서 내년 시험을 또 보게 되는 거죠. 내후년 시험을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시다. 그래도 이제 그나마 1, 2, 3교시 중에서 2교시가 가장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3교시가 가장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떨어집니다. 대부분이. 3교시 이번 17회 때 3교시 생리학이 반 이상 나왔어요. 60문제 중에 거의 2, 30문제가 생리학만 나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원래 당연히 해부 조직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생리학이 50% 이상 나왔다. 그 다음에 마이너한 것들이 뭐 기타 등등 여기 살짝씩 임상의 마이너한 과목도 문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해부가 10%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조직이 10%, 기타 8%, 뭐 생화학이 5%. 원래 어떤 분들은 생화학을 해부 조직은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는데 생리보다 생화학을 공부를 열심히 한 분들 많이 계셨는데 생화학은 요거밖에 안 나오고 생리 때문에 다들 망쳤다는 분들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3교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항상 의사분들한테 문제였어요. 3교시 점수를 반 이상 얻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였는데 지금 이번 17회 때는 거의 아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생리학과 이런 부분들 원래 3교시에 기초의학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임상의학도 섞여 나오고 마이너한 과목들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 17회 때는 거의 95% 이상 기초만 나왔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난감한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들을 좀 더 뒤져보자면 뭐 유전 쪽의 문제들이 이제 제네틱스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나왔고 뭐 세포 구조 기능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건데 그래도 이런 것도 나와? 라도 이제 좀 놀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마이토시스나 메이오시스 정도 이런 것들 나오고 그다음에 조직이나 해부 쪽에서 세네 문제, 네다섯 문제 정도가 나왔다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조직 쪽에서는 이제 혈액세포 관련된 부분 이거는 뭐 항상 나오는 단골 문제들이고 뭐 이런 건 다 아시죠? 그래도 이제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갑상샘, 혀, 방광, 식도, 피부, 췌장, 소화기, 뇌와 수체, 신장, 폐 이런 조직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초의학의 문제들이 문제 자체는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조직의 생김새를 알고 그다음에 뭐 해부나 조직 관련된 그림들을 잘 외워놔야 돼요. 머릿속에. 그냥 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답형 암기 형태로 외우면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국가고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다. A 이퀄 B. 그러면 C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거기에 이제 A와 B 연관관계를 보여주면서 그림이 나옵니다. 주로 문제. 그림이 나오는데 이제 그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KML 쪽에서 봤던 그림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잠깐 저건 뭐지? 결국은 이것도 응용력이 필요한 것들이죠. 기초의학 단순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림 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 그런 것도 적응이 좀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호르몬 같은 걸 묻는다. 그다음에 이게 어디에서 많이 보이냐? 이 세포 이름은 무엇이냐? 이 세포의 기능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로 봐서는 좀 굉장히 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문제를 접해보면 좀 난감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생리학 쪽 이걸 많이 대비를 해야 되는데 물론 내년에 생리학이 이만큼 또 나올까?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 다 해야 된다. 기초의학 포기하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의학을 하되 A부터 Z까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임상보다 기초 때문에 떨어지는 학생이 많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제가 이제 같이 대화도 하면서 보면은 예비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임상을 먼저 공부를 하세요. 그다음에 나중에 내년에 이제 시험 보기 몇 달 전부터 남는 시간에 기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완전히 반대가 돼야 됩니다. 지금 당장 기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